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특검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역시 강제 구인에 실패한 건데요. 그러자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쪽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특검은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은 계속 인치가 되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인데요. 법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대체 무엇을 위한 버티기일까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본인의 말처럼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허순규의 청년 생각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순규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2026 지방선거가 3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오늘은 경북 북부 지역의 인구 계획이 담긴 도시기본 계획을 살펴보고 내년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안동시는 2030년 인구를 28만으로 잡고 있는데 네.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지역이 전반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변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이 너무나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을 듣자마자 이게 뭐야? 되게 생소한데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해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연도는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 군수는 5년마다 목표 연도 계획 인구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합니다. 네. 도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군 홈페이지에 2030 영주도시기본계획, 안동도시기본계획 검색하면 볼 수가 있고요. 검색해서 잘 안 나오면 시군에
보시면 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이 도시 기본 계획이란 각 시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우리 지역의 인구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 계획의 경우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인구 감소를 목표로 잡을 수 없으니 자연 감소 인구는 이렇지만 우리 시군이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해가지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식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단순한 예측치라기보다는 지역 발전 전략이 담긴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각 시군별로 굉장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시군별 인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주요 시군을 보면요. 네. 먼저 선비의 고장 영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었는데 네. 기존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 목표가 15만이었는데요. 이것을 11만 3천으로 줄였어요.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 영주 인구는 11만 3천까지 가겠다. 근데 현재 인구가 9만이거든요. 네. 사실 2만 명 늘리는 것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과도한 장밋빛 전망치보다는 조금 이렇게 줄였다, 개선했다는 거고 네. 상주가 4년 전에 여기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 제출된 안이 기존보다 낮췄는데 11만이에요. 어허. 현재 인구가 9만 명 조금 넘거든요. 2만 명 증가인데도 당시 공청회에서 뭐 비현실적이지 않냐라고 엄청 비판을 들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줄인 겁니다. 어허. 문경 같은 경우는 2000년대 후반에 올해 인구를 10만을 잡았는데 현재 인구가 6만 6천이고요. 그나마 예천군이 도청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늘었지 않습니까? 네. 예천군의 2030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은 2025년에 7만 5천이고요. 2030년에는 8만 5천을 잡았습니다. 근데 네. 현재 인구는 5만 4천이거든요. 이처럼 많은 경북 지역 시군에서 도시 기본 계획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어허. 근데 과거엔 더 심했어요. 엄청 그래요? 높았는데 그나마 영주, 상주 등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하.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치를 내걸고 있다면 과연 맞춤형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 안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 안동시 인구 계획은 어떤가요? 네, 제가 안동 사람인데 안동이 좀 가장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안동시가 자주 내세우는 구호가 30만 인구고요. 네. 2030년 인구 계획이 무려 28만 명이에요. 네. 이게 2017년에 승인된 계획인데 처음에는 35만을 내가지고 도에서 빠꾸 당했습니다. 아하. 다시 해라 반려당했죠. 반려당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도청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회적 증가분을 11만 명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동 인구가 15만 4천이죠. 어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거는 예천의 도청 신도시 인구 증가분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별도예요. 어허, 그러니까 안동 별도예요. 지역 증가분만 쳐가지고 28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 5년 동안 12만 6천 명 인구가 늘어야 됩니다. 아니 5년 사이 무슨 수로 12만 6천 명을 늘릴 건지 굉장히 의아한데 특히나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10만 명은 돼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로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가 3곳이에요. 네. 충남,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 전남, 목포, 무안, 남학 신도시,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인데 셋 다 목표치 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허. 일단은 기존의 도청 소재지와 신도시 간의 교통 편이 점점 개선되니까 네. 뭐 굳이 이사 안 하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겠죠. 근본적으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인구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의 사회경제 수준에서는 나라 인구가 뭐 조금은 늘 수 있지만은 과거의 그런 경제 성장 시대처럼 폭발적으로 늘기 어렵거든요. 네. 즉 전국적인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늘지 않는데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니까 어디서 인구가 빠지겠습니까? 비수도권 인구가 줄고 있고 근데 또 비수도권에서 집중 인구를 개발하면은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옆에서 와요. 그렇겠죠. 근데 경북 북부 지역은 인근 지역 인구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신도시라든가 외곽을 개발해도 유입에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구도심, 원도심 공동화가 심해지는 아하. 이런 악순환을 지금 수십 년째 겪고 있다.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통편이 발달해서 도청 신도시 신규 인구 유입 자체가 쉽지 않고 또 유입이 되더라도 인근 지역이나 같은 시군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쉽게 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동시는 듣기 좋은 30만 인구 구호를 내려놔야 좀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본 계획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의 살기 좋은 도시 사례를 보면은 인구 10,000명, 5,000명인 도시인데 잘 사는 데가 많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는 강소도시로 가야 되고 네. 특히 올해 여름 폭염, 호우 등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감축이 전지구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 시스템이 바뀌는 것처럼 인구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 28만으로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자꾸 확장형 도시 개발해요. 아하. 그러니까 외곽에다가 자꾸 짓는 거죠. 네. 도시 외곽에 신규 아파트 개발을 하고 뭐 국제 컨벤션 센터도 왜 그렇게 먼 곳에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외곽에 지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인구라든가 관광객이 느는 효과보다는 같은 시군 내에서 주로 인구가 이동하거나 원도심에 모여야 될 자원이 분산되는 식으로 돼가지고 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하겠다고 도시재생 등 국가 예산을 막 퍼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분산 개발로 인구에 대한 과도한 전망치를 하다 보니 예산 지출 대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지역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가 되고 있는 게 도시 기본 계획과 인구 계획이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하.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확장형 도시 개발에 자원을 쏟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동시 도시 기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시 기본 계획, 인구 계획에 대해서 후보와 정당 시민들 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동시의 적정 인구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토론을 해야 되고 후보자들이 공약에다가 30만 걸으면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죠. 네. 당신 4년 만에 30만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럼 막 도시 개발하겠다 하면 그러면 원도심 공동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물었으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돼야 된다. 한 최소 20만. 아하. 사실 20만도 힘듭니다. 그렇겠죠. 근데 갑자기 네. 너무 줄이면 또 우리 안동 시민들 마음이 다칠 수 있으니까 아하. 네. 20만 또 갈 수 있을까? 20만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 좀 순환형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일본이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겪었는데 요즘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압축도시 모델.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압축도시. MBC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네. 무분별한 개발 확장보다는 주거와 상업, 교통체계 등을 모아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뭐 15분 도시라든가. 그래서 일본의 도마야시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인데 바로 핵심이 대중교통망 개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곽도로 건설 비용을 줄여가지고 주민들의 거주 공간을 대중교통 주변으로 모으고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거주 촉진 지구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도심 인구가 늘었고 고령층 교통복지가 개선되었고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경우는 운전을 할 수 있더라도 차를 타지 않고 주거지와 도심지를 편리하게 이동하는 게 뭐 여러모로 좋고요. 또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다가 특히 그 선진국에 가보면 뭐 관광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사람들이 걸어서 교류하기 편한 공간이 도심에 있어야 도시가 살아나요. 외국의 관광이 유명한 도시 다 광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어르신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 특색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동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한 40년 전에만 적용해야 될 네. 20세기의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고 저는 이러한 계획을 승인한 학자, 연구진, 계획위원님들에게 네. 좀 묻고 싶어요. 이런 계획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는가?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특히 내년에 안동시장 선거에서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다른 정당이든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죠. 이런 확장형 도시 개발보다는 압축 도시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관계 인구, 생활 인구처럼 인구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는 한 곳에 주민등록 거주를 두고 평생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유연 근무, 재택 근무가 늘고 있고요. 이 지역 거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4도 3촌 이런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두 지역 거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요. 독일은 심지어 복수 주소제라고 주거지와 부거주지를 허용하는 어허. 그것도 도입했어요. 네. 그 요즘에는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에 체류하는 사람들과 외국인까지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안동에 사는데요. 평일은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안동에 오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안동에 이틀만 있죠. 근데 안동 시민이고 음흠. 반대로 서울 시민인데 평일은 안동에서 일하고 주말은 서울로 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주일에 안동에 더 많이 있죠. 근데 서울 시민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안동인 사람, 안동 사람을 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비록 주소는 서울인데 안동에 오래 있으면 이분이 안동에 소비도 하고 그렇겠죠. 뭐 월세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인구 정책과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지 과거의 낡은 인구 개념으로 30만에 올인하다가는 안동의 미래는 발전이 아니라 더 퇴행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네. 우리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도시 기본 계획에 담긴 인구 계획 살펴봤는데요. 결국 미래지향적인 도시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또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교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뭔지, 우리 지역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안동시 지역경제과 최상혁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전력 사용도 늘고 또 특히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움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년에 1회 한해서 냉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일정 금액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듣자마자 나는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 같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일단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에게 지원이 가능한데요. 네. 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 이 두 가지 중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고 계시는 기초생활소득자분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나 장애인, 2018년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 가정, 임산부, 중증 질환자, 이기 질환자, 혹은 중증 난치 질환자, 산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이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만족합니다. 그렇군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저희가 2025년엔 6월 9일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일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온라인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까운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그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도 되거든요. 대부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그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 검토하신 후에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 원하는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지원되는 에너지 종류와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기 주로 여름에 많이 쓰시죠. 네. 그리고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마지막으로 중앙난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률 또 실제 혜택 받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동시는 2024년 기준으로 약 5,700가구고요. 자격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하셔서 9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95%가 발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원 금액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세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요. 네. 총 1인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이고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마지막으로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서류나 혹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보통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실 때 신분증 꼭 챙겨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하절기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쓰시는 분들은 가정마다 등본상 거주지에 요금 납부 고지서를 꼭 챙기셔서 가시면은 접수하실 때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저희가 요금 차감 방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꼭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신청하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대리인을 통해서 위임장 작성하시고 대리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런 게 좀 불편하시다 아니면 그럴 여건이 안 된다 하면은 가금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분들 통해서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바우처 외에도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르신을 위한 다른 제도나 서비스 있다면 함께 알려주실까요? 에너지 바우처 말고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물론이고 사상인 계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을 교체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업의 1순위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분들을 지원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외에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망설이는 안동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지역경제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한국에너지공단이거든요. 네. 여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에 연락하시면은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가 1600-3190번이거든요. 여기로 연락하면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지역경제과 최상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 내각을 중간 평가하는 참의원 선거가 지난 3일 시작됐습니다. 취임 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 대해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20일까지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거 일정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이번 일본 제27회 참의원 통상 선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20일 일요일 투개표를 하게 됩니다. 참의원 전체 248명 중 임기가 만료된 124명과 공석 1명을 더해서 125명을 선출합니다. 네. 반 정도는 이제 임기가 서로 달라요. 근데 일단 임기는 전체적으로 6년이고 나머지 의원 123명은 2027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참의원에서 이게 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권 자민당은 114석, 열림 여당인 공명당이 27석. 그래서 여당 합계 과반인 141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선거 대상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66명입니다. 여당은 이 66명 중에 최소 50명이 승리하면은 선거 대상이 아닌 75명, 일종의 이제 비선거구 의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전국 또는 여러 지역을 묶은 큰 단위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의석인데 여기서 이제 과반 의석, 그러니까 75명을 합하면은 과반 의석인 125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이 지지율이 낮아요. 이 여당 과반 사수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지난 8일 2일 날 여야 8당 당수 토론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 얘기한 것이
과반수 목표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여기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네.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그러니까 하원 선거에서는 크게 패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지형을 어렵게 전국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참의원 상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하면 야당이 당연히 이시바 총리 이제 그만 물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일본 언론은 의원 한 명을 뽑는 지역구 32곳이 전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2년 직전 참여연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이 1인 지역구에서 28선 4패를 기록했는데 이게 여당이 전체 125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1인 선거구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시바의 정치적인 생존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 일본 선거에서는 고물가 대책이 핵심 쟁점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추자. 이걸 이제 공약으로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 때문에 식품 소비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대응해서 자민당은 일본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2만엔 우리 돈으로 한 19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소비 쿠폰인데 여기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대요. 네, 2만 엔에서 4만 엔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 감세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현재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웃돌아서 생활이 힘든 분들께 빨리 지원금을 전하고 싶다. 지원금은 결코 선신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명확하게 포퓰리즘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그런데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28%만 지원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66%는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민당과 공명당, 열린여당이 물가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후 공약이 재정을 악화시켜서 장기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민당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민당이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이시바 총리가 저번에 그 전 정권도 뭐 상품권 스캔들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시바도 똑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민당이 뭘 해도 다 싫으니까 돈 준다고 해도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일단 공약에 명기하기로 하고 지금은 대략 2만 엔에서 한 4만 엔 사이에서 지급할 것 같은데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자민당이 뭘 해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면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푸라기 짚는 심정이죠. 이 지금 일본 유권자의 불만 그리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이는데 일본 경제 장기간 침체돼 있죠. 저출산 고령화돼 있죠. 양극화 심화돼 있죠. 유권자들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복지 확대 뭐 이런 걸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 경쟁이 심화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 정당들이 있고 말고도 신생 정당 무소속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탁 눈에 띄는 공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게 그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정치적 경쟁이 심화된 탓이고 세 번째로는 뭐 여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돼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구호성
포퓰리즘 공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선거는 시작됐는데 집권 여당 지지율은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공약까지 나오게 됐다는 건데 예. 여당 인기가 일본에서 그렇게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없는데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지금 그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20-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민당이.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발표한 거 예를 들어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반 넘어서 지지하지 않는데요. 그 전에는 31%였는데 예, 크게 반등하지도 않았어요. 교조통신도 여당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편이 낮다. 50.2%. 예, 마이니치 신문도 여기는 20%대가 나왔습니다. 예,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퇴진 위기 수준이 20%대로 이시바 총리가 현재 일본의 총리로서 전체 내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서 아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환인지 이번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 회담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13일 날 보도해버렸어요.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이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 과반 의석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GDP의 3.5% 수준의 방위비를 내놔라, 올려라 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시바 총리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이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가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선거가 있으니까 7월 20일 날 선거가 참여연 선거를 있으니까 방위비와 관련돼서 협상 테이블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지난 6월 초순의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일본이 약속한 게 조만간 반드시 자국의 판단, 일본의 판단으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테이블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3월과 5월에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 달 들어서 7월 1일 미국 워싱턴에 개최 예정인 미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때도 방위비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20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했는데 미국이 딱 얘기하는 것이 3차례 연속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칫 잘못하면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3.5%로 올리라는 방위비 목표치를 전달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대로 2+2 회의 개최하면은 이 증액 압박된 거 그대로 그런 자리만 만들어준다고 보고 회의 자체를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일본은 GDP 1.8% 방위비 쓰고 있거든요. 우리 2027년도에 GDP 대비 2% 이상 올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서 방위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시바 총리로서는 계속 멘붕의 연속이죠. 그렇겠네요. 총리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선거로 보이는데 그런데 앞서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고물가 대책이다. 특히 쌀값 얘기를 조금 후에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이게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라고 불리는데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직까지 진행형인데 2024년 5월 이전에 비해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쌀값이 2배 이상 폭등해버렸습니다. 2배나요? 네. 근 3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큰 흉년이 닥친 것도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게 2배로 올랐다는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면 20만 원 올라버린 거예요. 이 원인을 보니까 이게 원인이 또 복합적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쌀 생산량 일시 감소로 공급이 부족해졌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2023년이 쌀 생산량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 2024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2025년에 갑자기 또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쌀 감상 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쌀 생산량 감소 정책 때문에 쌀 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했다. 기초적인 쌀 공급 여력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수요 공급 불균형에 대응하지 못해 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 주장이 이게 웃기는 게 매점 매석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의 유통 세력과 중국인 등 기타 세력이 쌀을 매점 매석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했던 것이 과도한 쌀값 상승의 원인이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이제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일본은 쌀을 생산하는 생산 이력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유통이 멈추면 그 쌀이 어디서 딱 멈췄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쌀이 없어졌다라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같으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안 그래도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비자용 쌀이 중간을 거치는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쌀 도매 업체들이 단기간 쌀값 급등이 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물량과 불화받은 정부 비축미를 일부러 초고가로 조금씩만 팔면서 유통을 억제하고 있다. 이 쌀 도매상 담합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일본의 쌀 소동은 이제 쌀 폭등은 여러 가지 공급망이라든지 유통망 혼란, 과잉 생산, 소비량 감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벌어진 건데 이거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제대로 조정을 잘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일본에는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란 전농이란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협 비슷한 조직인데 여기에 부당한 유통 권력들이 개입이 되고 이 유통 권력에 일본의 소위 얘기하는 농수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합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에토 농수산상 우리나라로는 농림무 장관인데 전 사실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려버렸습니다. 일본인민들이 속을 터지게 만든 거죠. 그럴 만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일본인데 이 쌀 소동이 젊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에 등장하면서 점차 해결되고 있다고요? 전 사실 쌀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해서 잘렸던 이 에토 농수산상 뒤를 고이즈미 신지로가 등장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예, 38살에 환경상이 되면서 일본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농정개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민당의 농수족으로 불리는 원로급 정치인들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으면서 기득권 개혁이 거침없이 나선 거죠. 그래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우체국을 민영할 때 아버지 닮아서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자민당을 구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 지지율은 20몇 %밖에 안 되는데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농정개혁에 기대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6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민당에서는 고이즈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예를 들어 자민당 간사장 이런 사람은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을 당 차원에서라도 지원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구원자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신지로가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고이즈미는 지금 81년생이고 44입니다. 아버지 따라 28살에 처음 정계에 입문했고 지금 자민당 소속 6선 의원이에요. 와, 6선. 아베 때 이제 38살 나이 환경상이 처음 발탁됐는데 워낙 이 사람이 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요. SNS도 활용도 잘하고 개혁적 이미지 보이면서 환경 문제는 이렇게 섹시하게
이제 뭐 이렇게 해치워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국내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굉장히 했죠.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네. 특히 카르텔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집권자민당이 쌀값 폭등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가면서 고이즈미 신지로가 얼마나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20여가 사냐 죽냐가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농과 함께 농수적 의원들과 함께 조직적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건데 고이즈미 농수산의 의도가 먹히고 자민당의 과반만 수성해도 앞으로 고이즈미 신지로의 정치 전망은 훨씬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시바 총리가 그대로 갈 건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 정권 교체된다. 그러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느냐? 극우 정당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선거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과연 일본 제27회 참여선거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요즘 문제되는 일본의 쌀 가격 폭등부터 앞으로 일본 정계의 새 인물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